숨은 당뇨라는 거는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200이 넘어가고 이런 정의라면요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하고요. 그를 막는 게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는요 당뇨병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반드시 극복한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당뇨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은요 만약에 초기에 잘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약을 먹게 되고 어떤 당뇨병의 단계에 들어섰으면요 그 단계부터는 완치가 좀 힘든 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 약들을 먹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먹을 때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평생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습관 관리 철저하게 하면요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이제 당뇨 전 단계, 뭐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는요 한 50% 정도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고 당뇨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향들은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당뇨병에 이르지 않게 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얻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환자분께 이제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면요 완치되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당뇨병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초기라면 이제 나 이게 당뇨병이니까 당뇨병 전 단계래 약 먹어야 된대 라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실 건 아니고요.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약 먹는 분들이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죠. 내가 이제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식사와 운동,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식후 혈당이 유독 높은 평소에 알아차리기 힘든 숨은 당뇨가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가 숨은 당뇨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숨은 당뇨는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숨은 당뇨를 당뇨 전 단계, 뭐 전 당뇨 이런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숨은 당뇨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 검진 같은 데서 괜찮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괜찮게 나왔는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막 200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분들은요 숨은 당뇨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뇨병 환자는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가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100 이하예요. 그런데 100에서부터 125까지는요 전당뇨,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을 재봤을 때 200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160 이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요 5.6 이하는 정상이고요.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 6.5부터 이제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당뇨 약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 환자는요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뇨병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관찰을 했더니 뭐 5년 내에 50% 이상이 당뇨 환자로 갔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숨은 당뇨, 당뇨 전 단계, 혈당 스파이크 이런 개념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혈당이 200이 아무 때나 쟀을 때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의라면요 젊은 사람들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 먹고도 혈당 1시간 정도 후에 재보면요 대부분 200 넘어갑니다.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당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말해요. 혈당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뚝 떨어뜨리거든요.
있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급격한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손도 떨리고 배고프고 정신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막 식은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초콜릿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을 쭉 줬더니 확 살아나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만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빵떡면, 과자, 액상과당 너무 많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정상인 사람 20대부터 내가 당뇨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도요 청소년 때부터 이 혈당 스파이크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혈당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숨은 당뇨는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전당뇨, 숨은 당뇨에서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숨은 당뇨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요 정말 몇 년 뒤에는 당뇨병 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당뇨병 쪽인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여쭤보면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장 비만을 잘 관리하시고 혈당을 조절을 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당뇨병으로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오셔가 검사를 딱 해봤더니 당뇨병이 딱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당뇨병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또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활습관 교정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뇨병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예요. 요즘 검진 시즌이잖아요. 검진을 받았을 때 대사증후군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오신 분들은 나 당뇨병 아니야 정상이야 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야 돼요. 당화혈색소 5.6 이하로 끌어내리시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시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치료하려면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식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안 생기게 해야겠죠. 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원리는 이래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통곡류가 아니라 거친 곡물이 아니라 잘 갈아내서 현미를 잘 갈아내면 백미가 되고 백미를 또 갈고 가루를 만들면 떡이 되잖아요. 이런 떡 종류, 백미도 물론 혈당을 많이 올리지만 떡은 더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갈아낸 미숫가루 같은 건 더 많이 올린다고. 또 이런 호밀이나 통밀 같은 통곡류가 아니라 이걸 갈아내서 빵으로 만들어서 흰 빵을 만들면 엄청나게 혈당이 많이 오른단 말이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이 올라간 혈당을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많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고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또 뚝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 떨어질 때 극심한 허기감과 이 저혈당 증상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먹어요. 그럼 또 올라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레벨을 정상화시키고 혈당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식사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주스를 갈아낸 것들,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들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고요. 지방은 거의 안 올리고요. 단백질은 조금 올립니다. 혈당 수준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근육을 늘릴 수 있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 같은 것들 아주 좋은 단백질이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는요. 야채나 나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들어가서 이제 위나 장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장내에는 또 들어가면 대장 속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섬유질은요 아주 좋은 우리 몸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좀 충분히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이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늘려주셔야 돼요.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혈당 관리에 근육이 왜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저수지에다가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들면은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내잖아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똑같습니다. 혈당이 많이 들어오면요 우리 근육에서 혈당을 머금었다가요 근육이 이제 혈당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몸에서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근육에서 혈당을 뿜어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적어버리면 혈당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 수준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중노년 여성분들 중에서 근육이 너무 적은 이제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는 당뇨 가족력도 없고 그러고 젊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혹은 당뇨병이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육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정말 많이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권장하시나요? 자,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나오자마자 아마 초기에 사용한 사람 중에 제가 아마 있을 텐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 몸이 혈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몸에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막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죠. 병원에서도 채워주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스스로 찰 수도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손끝에서 매번 혈당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내 휴대폰으로 혈당 수준이 그냥 계속 들어와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쳐서 24시간 혈당을 계속 나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먹는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내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번 차보면 좋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내가 혈당이 얼마나 조절이 되고 저혈당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혈당 측정기를 좀 적극 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혈당 측정기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내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겠다, 내지는 혈당 측정기를 차지 않더라도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이제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부착을 하고서 이 혈당에만 되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혈당이 다이어트에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하긴 하지만 혈당이 모든 것을 또 관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이라든지 미량 원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로지 혈당만 바라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혈당이 막 조금만 올라가도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혈당 수준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혈당 수준이 잘 조절이 되다가 한번 어떤 회식 같은 게 있어서 먹었는데 180 이상 넘어갔다고 막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되게 흔히 겪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겪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또 다음 식단부터 잘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너무나 이런 강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혈당 측정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 혈당만 바라보게 되면요 탄수화물에만 오로지 매달려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측정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들을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채워주는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혈당 측정기를 환자의 몸에 이제 부착을 하시면 환자의 핸드폰에는 24시간 혈당이 다 들어오는데요, 의사가 보는 PC에서도요 그 혈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메모만 잘 해주신다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의사가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한번 혈당 측정기를 더 착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착용하세요
측정하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한데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는 혈당을 혼자만 보고 계시다가는 많은 오류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혈당은요, 이 정맥혈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혈당 검사는요, 손끝에서 간이 혈당 측정기로 찔러서 검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 중에 조금 이제 오차가 심한 게 24시간 혈당 측정기입니다. 얘는요, 몸에 부착을 하는데 혈액 내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혈장이라 그래요. 혈장을 통해서 혈당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게 혈당 측정기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봐야 될 것들은요, 혈당의 추세예요. 리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밤사이에 내 혈당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그 추이를 관찰한다는 측면에서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혈당을 보실 분들에게는 혈당 측정기가 또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거, 올바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의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착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운동도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당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150분 하고 일주일 쉬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에 좀 나눠서 150분 이상을 규칙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주당 운동하는 것 속에서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꼭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운동을 쉬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들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요것들을 지키는 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운동할 능력이 많이 안 되고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식후 걷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뇨 환자는 공복 운동을 하실 때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정도 내가 운동의 퍼포먼스가 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갔는데 러닝머신을 천천히 타고 있는데 옆에서 운동을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작스럽게 전력 질주를 하고 1분 정도는 또 천천히 걷다가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5-6번 운동하고 운동 끝 하고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HIIT라고 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실 때 불완전 휴식을 취하고 최대 강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1분이나 30초 간격으로 번갈아서 하시고요. 요거를 횟수를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하시면 1시간 정도 한 운동만큼의 강도의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우리 몸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우리 세포를 깨워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증진시켜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운동이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들은 조금은 이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너무 준비 없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운동을 하실 때 3, 4층은 전력 질주로 올라가시고요, 3, 4층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고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걸어서 15층 이상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운동에든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뭐 걷기에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할 수 있고요, 수영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깅에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운동들에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이 운동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운동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라면은 식후 걷는 것부터 추천드려요. 걷는 건 정말 제한이 없잖아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으면 되니까. 식후에 걸으라는 이유는요, 식후에 걸으면요, 식후라는 시간은요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식후에 걷게 되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다 딱 멈춰요.
그러다가 쭉 유지하다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후의 걷기 운동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 걷기 운동이 너무 편안한 운동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식후 걷기 운동이 된다면 그 뒤에서부터는 이런 운동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식후 걷기가 된다면 좀 더 빠른 속보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러닝이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도 좋은 운동이니까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챙이 배로만 살이 찌는 이유도 당뇨와 연관이 있나요? 올챙이 배, 이거는 당뇨하고 100%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시면 내장 지방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에 내장 지방이 없는 피하 지방만 있는 경우에는요,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올챙이 배, 복부 비만, 그 속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있는 거죠. 내장 지방은 이 내장 사이사이에, 장각막 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요,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많은 호르몬 물질들,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요.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혈관에 들어가서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 만들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 동맥경화를 만들게 되고요.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 지방간을 만들게 되고 온갖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챙이 배는요, 당뇨병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보통 올챙이 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올챙이 배는요, 근육이 적다는 것도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적으면 당연히 혈당이 또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이 배만 나온 현대인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챙이 배는 반드시 극복을 해 주셔야 돼요. 올챙이 배를 극복한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올챙이 배를 해결하시는 것, 당뇨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원칙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세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 가족력이 있습니다. 저도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생기면서 당뇨 전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유튜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현대인들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 좀 애매한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내가 먹는다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는 이제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조직이 이제 췌장이잖아요. 췌장을 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당뇨병으로 안 가는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췌장이 작기로 유명하고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해 봤더니요, 동양인이 같은 체구인데도 췌장이 작아요. 그런데 그 동양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췌장이 워낙 더 작아요. 거기서 췌장에 또 기름기까지 끼어 있어요. 췌장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 때나 먹고 지금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아무 때나 간식을 먹고 아무 때나 야식을 먹는다 한다면은 혈당 수준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인슐린을 뿜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끼만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췌장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일을 딱 해서 인슐린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쫙 쉽니다. 밤사이에는 정말 편하게 쉽니다. 이렇게 해서 내 췌장을 최대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젊은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뭐 탕후루, 마라탕부터 해서 온갖 그 달콤한 음식들에 길들여서 정제탄수화물에 길들여서 사는 현대의 이 소아 청소년들이 너무나 췌장 기능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가뜩이나 우리 민족은 췌장이 적게 태어났는데 20, 30대가 돼버리면요, 췌장 기능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췌장이 일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장 지방을 빼고 당뇨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 식사 시간 이외에는 다른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식사 시간을 잘
잘 활용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잘 챙기셔야겠죠. 통곡류도 잘 먹고요. 그리고 야식은 먹지 말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한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왔던 습관 중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먹고 밤에는 9시만 되면 아이들은 자라고 TV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다가 늦게 밥을 먹고 잡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제 췌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저는 비만 클리닉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20, 30대 벌써 당뇨가 왔어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40, 50대가 되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비만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본 환자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더 많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